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대화를 뭐 얘기를 해가시고 지금 위에 쭉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소개를 못 드리겠네. 예. 하여튼 7월의 마지막 날 배상훈 정정군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 배상훈입니다. 반가. 예. 퐁당님, CSI님, 서울님, 수진님, 수정님, 지혜님, 뭐 연서님, 쏭님, 문주님, 포청천님, 아 힘들어. 라벤다님, 뭐 등등등. 예. 현이팔사님, 뭐 등등등. 등등등. 직감님, 네. 등등등 그러면 얼마나 그 기분 나쁜 줄 알아. 다 해줬잖아. 그래서.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 줄여. 예. 7월 마지막 날이죠. 덥죠. 아직 한 2주 정도는 쭉 더 갈 것 같아요. 날씨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예. 비가 비가 와야지 좀 뭐 더위가 줄어드는데 지금 비가 와도 더위가 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예. 이게 더 황당한 상황이 될 수 있죠. 원래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되면 태풍도 오래야 되는데 그렇죠. 태풍이 태풍 못 와요. 오기를 이걸 바랄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참 오면 또 피해가 있으니까 근데 또 태풍이 오면 또 더위가 한풀 꺾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있죠. 보통은 이제 어. 요때쯤 태풍이 한두 개 와서 예. 싹 뭐 뒤집어 주고 예. 큰 피해만 없으면 그게 사실은 자연의 진짜 좋은 건 역할인데. 아니 그런 거는 저기 서울 사는 배 선생이 그러지만 20년을 부산에 산 사람으로서는 그것도 태풍 또 깝깝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또 그렇지. 제주도나 뭐 이런 예. 분들. 예. 우리 또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은홍님은 잘 못 뵙던 분 같고. 은홍님은 저 채널에 많이 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새싹님도 입산노라님 많이 보셨고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 더위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뭐 더위 때문에 힘든데도 어제 올림픽 양궁 우리 안산 선수가 3관왕을 또 하는 거 보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근데 뭐 안타까운 건 안산 선수를 둘러싼 미친놈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지. 무슨 뭐 쇼크세 뭐 여대에 무슨 이전에 과거에 SNS에 섰던 뭐 단어 때문에 그 일단 멘탈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몰이 계신 분들은 전혀 안 그러시겠지만은 사실 그 말도 되지 않는 걸 갖고 시비를 걸어서 이런 걸 뭐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관종들이 많아요. 근데 야 이게 씁쓸한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최근에 이런 약간 뺨이나 여성 혐오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게 두 개 아닙니까? 지금 안산 선수의 쇼크를 둘러싸고 헛소리들이 쫙쫙 퍼지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 줄리의 벽한가 무슨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인데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정략적이라고 되는 게 줄리의 벽화를 둘러싸고는 국힘에서 쌩 난리야. 인격 모독 무슨 인신공격의 인격 모독에 진짜 이건 뭐 천한 짓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크게 얘기해. 그런데 안산 선수의 쇼컷을 둘러싼 이 여성 혐오나 반빼미 이 광풍에 대해서는 입을 씻고 왜냐하면 특히 이준석 대표의 지지가 강한 이 보수 커뮤니티가 그런 안산 선수를 둘러싼 이 흉악한 소문의 진원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쌩까.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안산 쇼컷 뺨이 논란에 대해서는 또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거는 아니다는 얘기를 해. 근데 줄리의 벽화에 대해서는 또 입을 씻어. 우린 둘 다 얘기해. 우리는 뭐 거칠 게 없죠. 예. 어쨌든 일정 정도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합리적인 어떤 토론과 합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 사안을 봐야지 꼭 자기의 삐딱한 시선으로 우리가 왜 편파 TV냐. 세상이 삐딱하니까 우리가 좀 더 삐딱하면 인간적으로 삐딱해보자. 인간적으로. 뭐 이런 형태죠.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나행복님 뭐 들어오셨고 한 분밖에 없네요. 많은 분들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코로나는 육체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잖아. 근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심리를 공격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바이러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부간 소리인 것 같아. 아니요. 저는 정신 항상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안선 선수 같이 그 거칠 것 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젊은 세대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분이 성과를 거뒀지만은 또 성과를 못 거뒀어도 우리 여러 종목에서 자신 있게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많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한테 응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머리 짧은 건 자유이기도 한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여성 몇 분들하고 남성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뭐죠? 이게 쇼컷 머리를 짧게 자르신 여성들이 많았던 거야. 그 남성이 물어보고 약간 뭐 그런 의도는 아닌데 약간 독특한 거야. 이게 한 서너 분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머리를 짧게 하는 쇼컷 분위기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이게 뭐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성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아침이 바쁜 사람들일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거나 일이 바쁠 때는 머리가 길고 이러면 그렇죠. 손질하고 씻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출근에 허덕이거나 또는 육아 문제 허덕이고 이런 여성들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역시 시각을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이 참 뭐 설득력도 있고 자 하시죠. 예. 예.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뭐 사건 사고인데 뭐 사건 사고 이제 헷갈려. 구분도 잘 안 돼. 그냥 대충 얘기합시다. 예. 오늘은 그 얘기부터 하시죠. 최근에 이 부동산 문제 이 정부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동산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데 이 대통령과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도 독특해요. 그렇죠. 하여튼 매번 23전 23패, 24전 24패라고 하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자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죠. 그다음에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 사람은 아마 그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자리에 섰을 거야.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렇죠. 그것까지 이해가 돼. 그렇죠. 이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 자리에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섰는데 경찰청장이 서 있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28일 날 부동산 대책이라 합시고 내놨지만은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좀 상당히 미흡하고 논란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에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아니 저 사람이 저기 왜 가 있지? 근데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잖아요. 투기하지 마라. 잡아 넣을 거다. 이 얘기잖아요.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론은 맞죠. 투기하면 잡아 넣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집값에 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지금도 계속 서울에 있는 노도강이나 이런 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집값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깊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준데 그것도 지금 얘기하기도 모자른데 왜 경찰청장을 거기에 배석시켜 갖고 일종의 협박을 하느냐. 지금 이게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이렇게 집값이 날뛰는 것이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냐. 아니 물론 투기꾼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경찰청장을 배석시켜 버리니까 이게 시야가 확 바뀌어 버리는 거. 그럼 실제로 그러면 LH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실제로 투기를 했던 고위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놓고 있느냐. 근데 실제로는 그런 수사는 지금 미적미적돼요. 진행도 잘 안 돼요. 피라미드만 잡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의 왕투기꾼들, 권력을 가진 투기꾼들 그런 자들이나 그런 집단들을 잡아 넣었으면은 거기에 김창룡 경찰이 배석하는데 의미가 있죠. 근데 그것도 못 잡아넣어. 그럼 거기서 왜 그럼 그 김창룡 경찰청장을 왜 배석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제 경찰이 이제 집값까지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움직이는 게 지금 이 한국의 부동산 문제나 집값 상승을 잡는 핵심적인 역할이냐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죠. 핵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할 일이 있어요.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경찰이 여러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LH 사건을 포함해서 투기 세력들을 단속하고 이러는데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진행이 안 돼요. 왜냐? 주로 그런 막대한 투기를 하는 소수의 쩐주들
강남에 집중돼 있거나 그러니까 돈을 몰고 다니면서 기획부동산을 가지고 집값을 올리고 이렇게 후려치는 애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걔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걔네들을 잡지도 못하면서 걔네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서민들을 두들겨 잡으려고 한다. 자, 부동산 한번 봅시다. 지금 이번에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요지는 뭐냐면 집 사지 말라는 거야. 그렇죠. 예. 지금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고 이번 집값 상승의 어떤 주범은 투기 심리다. 그렇죠. 투기 심리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게 되면 멘붕 온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얘기한 거야. 쉽게 그렇죠. 말하면. 핵심이 그거였죠. 집값 사지 말라는 기조가 집 사지 말라는 기조가 이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테마야. 주제야.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라든가 그전에서 이 집권 여당의 행태는 뭐냐. 종부세 깎아줘. 대출 규제 완화시켜줘. 예를 들면 이건 무슨 말이야. 집 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집 사는 어떤 이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 계속 정책적으로. 그리고 구라를 풀어. 종부세 기준도 낮춰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라고 하는 또 행정부에서 나와서 집 사지 마라. 그렇죠. 지금 투기다. 이렇게 이런 언밸런스가 참 웃기는 이야기인 거지 지금. 근데 또 웃기는 것은 종부세 대상이 얼마나 돼요. 아주 소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서민들이 지금 자그마한 집을 살려고 하면 아예 대출도 안 돼요. 소위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실수요자는 오히려. 그러면은 돈 대출 풀어줘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집을 많이 가지고 돈이 많이 가진 애들한테는 살아 하고 지금 여기 말하는 서민들 실수요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게 좀 불안한 사람들한테는 니네 집 사면 죽어 엎어져 책임 못 져 하면은 잡아들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요 측면에서는 어쨌든 뭐 투기라든가 이걸 뭐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아까 뭐 종부세 깎아주고 대출 규제 완화하는 것도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이게 뭐 집이 뭐 많이 짓는 게 목표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 뭐 아파트 지으면 저는 평생을 아파트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파트 뭐 전세도 뭐 최소 서울에서는 뭐 5억 6억 하니까 뭐 그 근처도 못 가보는데 공급을 하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런 문제고 하여튼 뭐 부동산 문제가 주 테마가 아니고 여기에 웬 경찰청장이 튀어나오니 부동산은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뭔가 이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으면 교정, 수정, 정정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집을 사라는 신호인지 지금 당분 사지 말라는 신호인지 여기서 충돌하고 있는데 옆에서 경찰청장이라고 배석해 가지고 야 뭐 투기한 자들 무슨 이네들 때려잡을 거다라는 신호를 줘. 국민들을 협박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우리 배 선생이 이야기했듯이 정작 이 고위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의 어떤 투기 행태라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은 놈이 있냐? 아무도 없어요. 아니 뭐 여기 나오려고 하네. 저 민주당 뭐 저번에 무슨 생쇼 했잖아요. 무슨 부동산 전수조사해서 저는 탈당시켜 우상호 탈당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탈당하고 개긴 애들 한 서너 명 돼. 근데 조용하죠. 다 이제 언론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끄럽고 나면 이제 식었을 거니까 별로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쌩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 권익위 조사 중이지. 그렇죠. 이것도 뭐 지금은 이제 한창 시끄러울 때 지났으니까 얘들이야 쓱 넘어가려고 하겠지. 그렇죠. 하세월이고. 예. 그러니까 정작 진짜 투기 세력에 있는 진짜 소위 말하는 그 고위 공무원들 그리고 좀 힘께나 쓰는 전직 관료들 뭐 재벌 관련된 그 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연결돼서 LH한테 땅 분양받아서 수조씩 남겨 먹는 그런 애들. 걔네들을 잡아야지. 근데 걔네들은 손도 못 대고 아예 걔네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진짜 서민들 실수자 서민들한테만 니네들 잡으면 집부터 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맞는 정책이냐. 이게 무슨 짓거리냐. 이게 지금 황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과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요새는 곳곳에 모든 공간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려고 그래요. 저거는 어차피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은 자기들이 볼 때 때려잡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을 별로 부리지는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경찰을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쓰기 쉬우니까. 쓰기 쉽고 별로 뭐 특별하게 개긴 것도 없고. 개기는 것도 없고. 그런데 걔네들이 주로 행정경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뭐 나름대로 집행력은 있거든 또. 그렇죠. 전국 곳곳에서.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실제로 행정경찰 애들은 정치 권력이 아부를 많이 해고 왜냐하면 걔네들은 대부분 고위 경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 어떤 승진과 관련된 부분인데 실제로 그걸 실행하는 애들은 또 수사경찰 애들이에요. 근데 수사경찰 애들은 죽어나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원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원래 부동산에 대한 투기권 잡는 그 경찰 파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수사 인력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민생 치안 관련된 애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지도 못하면서 한다고 뭔가 구라를 치면서 인력을 갖다가 배치하지만 실제로는 하지도 않고 실제 수사를 해야 될 영역에 있는 애들은 그걸 못하고 눈치 보다가 실제 민생 치안에서는 허부적거리는 이런 계속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김창룡이를 데려다가 하고 김창룡이 뭐가 좋다고 거기 가서 얼굴 들이미느냐. 경찰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으니까 걔는 나가는 거지. 그런데 그게 맞느냐. 한번 개겨봐라. 아니 김창룡이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이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면은 이거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아니 그럴 수 있는 깡다구도 없는 인간이 무슨 경찰청장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반백년을 살았는데 검찰 쪽에서는 개긴 놈들이 몇 놈 있었는데 그런데 경찰 쪽에서는 그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경찰의 독립이라든가 경찰의 어떤 자존심 얘기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거는 이제 경찰의 자존심은 딱 그냥 검찰과의 관계야. 권력의 크기가 검찰에 비해서 우리 경찰이 너무 작다. 이런 데서는 목소리가 커. 그러나 이제 경찰 이 정권의 부당한 이거는 우리가 권한할 게 아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문제에서는 소리가 작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얘기 말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같은 데에서 부동산 투기 대책반 이런 것들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부처에 과장급 공무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갖고 TF팀 만들어갖고 걔네들이 이제 그 뭐 투기 지역에 뭐 단속 나간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도 뭐 이렇게 합니다. 전적으로 보여주기식이죠. 헬렘은 사실은 걔네들이 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힘도 있고 그런데 절대 걔네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겠습니까? 걔네들이 주로 정책을 입안하는 집행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쓸데없이 손에 피를 묻힐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언론에 사진 찍힐 때만 잠깐 나와서 완장 차고 가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소위 말하는 투기가 단속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3기 4기 신도시 같은 데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세요. 실제로 투기 단속이 되나. 오히려 거기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코웃음 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말빨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흑석동 김의겸 선생도 국회의원 되고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무슨. 아니 그리고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약간 이게 조금 과도한 우려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검찰에 대한 대항 권력으로서 경찰을 너무 과잉 남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들이 말 그대로 중국의 공안 경찰이잖아요. 중국에서의 공안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걱정들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조금 더 한 단 더 나가면 얘들이 왜 행정경찰 애들이 이렇게 정권의 말을 잘 듣냐 하면은 실제로 얘네들이 조직화되고 세력화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럼으로써 정보경찰의 통제권이라든가 보안경찰의 통제권 같은 거 엊그제 보셨어요? 네. 스텔스기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스텔스기 정보를 해갖고 지금 보안수사대 애들이 몇 명 잡아놓은 거?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떴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몇 년 동안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수사대가 이제 활동이 없었어요. 있어도 사실 그 언론에 노출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또 보안수사대 애들이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실제로 뭐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닌데
이제 한동안 이제 국정원의 보안 수사권의 이동 부분이나 정보 경찰의 뭐 어떤 그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수세에 몰렸던 애들이 정권 말기가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활동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대의 수사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대신에 얘네들이 다시 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상황을 보시면은 왜 지금 행정경찰 애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보 경찰도 폐지는커녕 여전히 건재하죠. 그다음에 저 쭈그러들어 있었던 보안 수사 국정으로 넘어왔죠. 이쪽 팀들도 서서히 다시 이제 말기를 틈타서 활약을 하고 정권은 총체적으로 경찰의 총 역량, 총 권력을 자꾸 키워주고 있는 상황. 키워주고 있고 지금 대선 후보들은 어차피 그 선거에 들어가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요 경찰에 있는 상층부 얘들이 차후에 차기 정권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준동을 하는 겁니다. 이건 이 정권이 그러니까 선거 바로 전 때 항상 나타나는 건데 이건 더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부동산 문제의 경찰력, 그렇죠. 경찰력이 뭐 일상적으로 해야 될 투기 단속의 범주를 넘어서서 마치 국민들에 대해서 이제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잘못하면 뭐 이렇게 뭐 한다라는 협박 메시지를 하는 게 적절한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는 우리 편집장님이 다른 코너에서 더 말씀 많이 해 주실 거예요. 하여튼 부동산 문제는 신호가 분명히 되는데 집권 여당의 집 사라라는 신호와 행정부의 지금 사지 마라는 신호 이렇게 가는 거는 뭐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약간 정책적인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또 지금 최근에 좀 난리가 있는 게 이거 언론중재법 관련된 그러니까요. 정식 명칭이 제목이 뭡니까? 정식 명칭이 언론중재 및 피해에 대한 법률일 겁니다. 네. 그 개정안이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어요. 소위 통과했나요? 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다음에 문체위를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로 가야 돼.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통과한 이유가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상임위 위원장 재분배가 되니까 이제 문체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국힘으로 넘어가 8월 중순 되면 빨리 그 전에 처리하려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뭐냐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너 뭘 잘못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징벌의 성격까지 배상해라라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냐 하면 중대재해. 그렇죠. 중대재해를 저지르는 어떤 기업주들이거나 이런 데는 징벌적으로 해서 이런 안전사고를 방지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구나. 그렇죠. 라는 식으로까지 뭔가 이 징벌의 효과가 있게끔 하자. 그게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중대재해라거나 뭐 산업안전, 산업재해 이런 문제에서 기업이나 어떤 권력자들에게 그런 조치를 취하자. 그렇죠. 또는 뭐 주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펀드 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한번 여기 잘못하게 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걸 묵인했었던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쌩 깠어. 그렇죠. 단 한 개도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영역이 없어요.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산업안전, 뭐 노동안전, 뭐 중대재해 그다음에 경제범죄 이런 영역에서 도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언론 영역에서는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뭐 이른바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런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냥 쌩 외면하고 있다가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게 됐다. 근데 사실 언론이라고 하는 영역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언론에 대한 어떤 탄압이라든가 언론된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다양한 어떤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 부분 수렴을 해서 그 결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조중동이라든가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언론의 어떤 그 나쁜 짓을 우리가 많이 봐온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언론 중재에 관한 부분에서 반대로
언론을 심각하게 간섭할 수 있는 쪽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논의가 좀 심화가 돼야 되는 건데 사실 언론중재법이 좀 문제 제기한 분들이 많이 있죠. 예, 일단 대표적으로 하여튼 처음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다른 필요한 데가 아니라 언론능력이 처음 도입됐다는 건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그렇잖아. 내가 뭐 오보의 피해자야. 그런데 이 액수를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 언론사의 총 매출의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사이로 연결시켰어. 이거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손해를 받아서 내가 심각하게 받았는데 그게 수치화 안 되는데 그거하고 언론 매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연관성도 없어. 그래서 이 그 손해배상의 액수를 그 언론사 뭐 조선일보 예를 들면 조선일보 1년 매출의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이렇게 연동시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게 연결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고의 중과실에 의한 고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인데 이 고의와 중과실은 누가 증명하냐 사실은 이게 쉽게 말하면 고의도 아니고 중과실도 아니야. 근데 오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는 대한민국 대법원은 공익성을 위한 의도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약간 오보가 있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약간 이게 위법성에서는 빠졌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전부 다 들어가 이제.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놈들 항상 이런 문제가 어디 생깁니까? 정치인 이야기. 재벌 이야기, 고위공직자 이야기 이런 애들이 저 보도는 나 이거 보니까 나를 음해하기 위한 고의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소송을 걸어 무조건. 그렇죠. 때려 걸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니 고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은 누구냐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문제가 또 있고. 기준이. 그다음에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 노조 같은 데서도 그럼 이걸 빼든가. 이 언론 그러니까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이걸 하든가 아니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기준들 좀 더 엄격하게 하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이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뭐 언론노조 기자협회 언론 뭐 기자연합회 이런 언론 현업단체 이 군데가 사실은 여기가 사실은 민주당하고 친화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언론중재법은 위헌적 악법이다. 폐기해라. 언론노조 같은 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어도 정치인, 재벌, 고위공직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빼라.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뭐 허위 보도라거나 사실상 오보에 의해서 피해받다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인, 대기업 재벌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소송을 남발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이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비리와 이 어두운 격을 가로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악용되기 제일 좋은 이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명히 의도는 분명히 좋아 그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말이야 맞지 뭐 어떤 언론이 잘못해 갖고 누구 하나 두들겨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건 맞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 갖고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 법의 그 어떤 제정의 그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재벌이나 고위 관료라든가 고위 어떤 공직자들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서 지금 이걸 해왔는데 그럼 차라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그건 지금 계속 그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명예훼손은 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반론권에 대한 부분. 근데 반론권은 주지도 않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넣지도 않으면서 엉뚱하게 이걸 만들어 버리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안 맞다. 목적 수단이 안 맞는 거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이 패턴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쨌든 180석의 거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를 힘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힘있게 밀어붙이느냐. 사실 그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과단성 있게 밀고 나가는 건 거의 없어. 그렇죠. 그 개혁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만 그렇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해야 되는 건데 미적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아니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되고 궁시렁 흐려. 그런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분야가 있어. 그 대표적인 데가 검찰 관련된 공수처 법안 이런 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요. 공수처가 생기고 안 생기고가 사실 일반 국민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거든. 언론중재법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거는 뭐냐면 집권당 입장에서 중요한 거야.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치. 공수처라고 하는 자기의 또 하나의 권력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거는 거의 일사천리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밀어붙여. 언론중재법도 사실 이게 왜 나왔냐.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 지난번에 보니까 뭐 조국 전 장관 그 만평. 네, 그런 거. 만평 문제 이런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잡기 위한 어차피 자기의 최대 정적이야 지금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최대 정적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조선일보 같아. 그 조선일보를 두드려 잡기 위해서는 이 수단이 하나 필요해. 또 하나가 뭐냐면 법사위원장 문제를 둘러싸고 이 지금 이 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팽배해 있잖아요. 저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죠. 강성 지지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론 개혁 특히 조중동에 대해서 강한 뭔가 이 드라이브 건다라는 제스처가 필요한 거야. 이런 분야에서만 180석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그냥 전격전을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조선일보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와 중과실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오히려 거꾸로 조선일보라든가 이런 사람은 살려줄 겁니다. 법 자체가 그렇게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가 뭐 반론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약자 중심으로 바꿔야지 실제의 거대 권력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조항, 그러니까 이 법의 조항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자체가 본질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이 법에 대한 이 법안에 대해서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거의 모든 언론 단체, 언론사 조중동만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사설에서 경향과 한겨레가 톤이 제일 약해. 이렇게 일방적으로는 하지 마라. 취지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비판 톤을 한겨레부터 경향, 조중동 모든 언론이 사설로 이걸 다 때리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자기 문제니까 그러겠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약간 독특한 거 나오는 게 뭐냐면 민주당이 이 법을 옹호하는 논리가 뭐냐면 가짜뉴스 피해. 그렇죠.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 피해 구제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시겠지만 가짜뉴스의 이 진원지가 어딥니까? 음모론과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유튜브라든가. 유튜브야. 예. 그렇죠. 유튜브나 이런 뭐 팟캐스트나 그렇죠. 또는 뭐 포탈 이런 데서 올리잖아요. 여기에서 뭐 선정주의 이런 것 때문에 막 지르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줄리 뭐 이야기도 꺼낸 팀도 그렇죠. 유튜브인 거고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에서 이 유튜브와 그 포탈은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가짜뉴스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에서 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로 약간 음모론적 시각의 언론 어떤 이 스토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김어준의 대선 조작설 아니에요? K값, 세월호 침몰 음모론 이런 것들 아니야? 근데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음. 왜냐하면 유튜브 정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노조나 이런 데는 비교적 친민주당, 친문재인 성향인데 이 사람들이 오케이 알겠어. 가짜뉴스가 남발되고 언론의 선정주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취지는 이해가 돼.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반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좀 강하게 좀 가는 건 맞아. 그런데 정치인, 고위공직자, 재벌, 대기업 이런 데는 그걸 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뻔하게 그렇죠. 언론에 대해서 소송 무조건 남발하면서 위축시킬 거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잖아요. 그 이런 사람들은. 요구는 그나마 자기들 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생각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대상도 그렇고 그 대상,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법 자체는 너무 우려가 많이 된다.
상당히 그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죠. 아니 예를 들면 저희도 제가 조그마한 인터넷 신문도 하는데 저희도 소송 몇 번 걸려봤어요. 예를 들면 노동 문제를 가지고 파업하거나 노동쟁이 하고 있는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가지고 사측에서 그렇죠. 우리한테 뭐 반론 보도 요청했는데 반론 보도 안 했죠. 안 하니까 우리는 거부했거든요. 소송을 건 거야. 소송을 걸면서 거기에 뭐 약간 피해를 본 액수의 변호사 비용이 그러니까 쫄죠. 그렇죠. 우리는 한 방 맞아서 패소하면 엄청 부담이 생기는 거야. 다행히 저희가 이겼습니다. 다행히 이겼는데 그런 것들이 주는 심리적 위축 있는데 이런 것들 열어두면서 무슨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 얘기하니까 웃기는 거고 뭐 한마디 더 제가 말이 많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 분야니까. 그렇죠. 언론 분야니까 언론인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이 정부 이 180석을 가지고 그 힘을 그 칼을 휘두려야 될 때는 제대로 휘두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데가 중대기업처벌법. 그런데 일반 이 국민들의 삶과는 약간 별개의 그러나 집권자들의 이용의 권력 걸려 있는 그 문제. 검찰개혁, 뭐 공수처법, 언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행태.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 쪽을 하고 언론중재법에서는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다룰 수 있게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언론 영역에서 그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 드는 거죠. 아니 국민들의 삶에서는 광주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목숨을 잃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대 과실을 저지른 기업들은 징벌적 손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누가 한번 사고 치면 너희 기업 망해. 그렇죠. 라는 걸 줘야지 국민들의 삶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애들이 제대로 관리 안 해갖고 광주에서 그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 현대산업개발 같이 현대 재벌이 니네들 제대로 안 하면 수백억 수천억 물어낼 수 있어라는 경고를 주는 쪽으로 징벌 손해배상.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 진짜 의미가 되는 거지. 징벌을 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징벌을 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렇죠. 조심해라. 그렇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옵티머스 라임 사태처럼 그러니까요. 여러 그 대형 은행들이 니네들 제대로 안 하면 니네 작살날 수 있어. 그리고 니네 개개의 그 경영진도 니네 조심해야 돼. 이런 쪽으로 징벌 손해가 가야 돼. 거기는 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건 다 그 일반 국민들이 개개인이 다 알아서 손해받고 해세요. 이거고 진짜 필요한 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하니까 지금 자꾸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강제적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건 다 빼.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그게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권한테는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하. 그렇죠. 이런 게 씁쓸한 거죠. 그러니까 또 특히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의 진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 이해충돌방지법이 없잖아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데에 제정 안 됐나 그거? 아니에요. 그거 헬레다가 그러니까 예. 이해충돌방지법 같이 예? 오히려 진짜 필요한 영역에 집권 여당에 힘을 쓰세요. 예, 하여튼 그게 힘쓰라고 국민들이 180억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건 안 쓰고 아니 그다 너무 눈에 보이잖아. 유튜브는 또 규제도 안 해. 유튜브는 규제도 안 하고 유튜브나 포털 같은 데는 가짜 뉴스 온상지라고 하는 또 규제도 안 해. 그 눈에 보기 뻔하잖아요. 이거 보니까 조정동을 타겟으로 한 법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그 딸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했던 그 만평. 그러니까 눈꼴이 씌이는 거지. 그리고 지지자들을 결속하기 위한 용도야. 그러니까 아니 조정동 잡으려면은 제대로 잡으시라고. 근데 그걸로는 절대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가진 자들을 위한 언론중재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하여튼 언론중재법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거는 뭐 그냥 조중동 때려잡는 법, 가짜뉴스 피해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 그 민주당 측의 구라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국민을 개똥으로 봐요. 그냥 뭐 대충 자기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하고. 자,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여기는 어쨌든 뭐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그렇죠. 예. 지금 민주당 어떻게 좀 내전이 수습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 어제 보니까 저 윤석열 전 총장은 보니까 국민의힘이 입당했는데 이게 반등의 계기인지 몰락의 시작인지 한번 짚고 갑시다. 그러니까요. 아니, 넌 갑자기 속보가 떠서 윤석열 당사에서 입당 기자회견함 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누가 이렇게 1인 시위하더라고요.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이래. 그렇게 읽어야 된대. 참 별걸 가지고. 어쨌든 뭐 그쪽은 어쨌든 지금 뭐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개인 문제라든가 가족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다음 주쯤에 나오겠죠. 그걸 보면 이제 본인이 판단을 제대로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거는 뭐 본인의 정치적 판단이니까 뭐. 아니 뭐 국민의힘 입당 이게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이 윤석열 선수가 정치 선언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달 동안 보인 행보. 그러니까요. 이 자기의 이거 지침 방향은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 그러니까 중도 또는 탈진보 그러니까 이 반민주당 세력들 보수 다 묶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어떤 정치 활동의 기조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그냥 사골치고 그냥 뭐 태극기와 유사한 버전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갈팡질팡 행보에 대해서 지지율도 별로 이렇게 안 하니까 뭐 그리고 뭔가 문제가 터지면 자기를 엄호해 줘야 될 조직적 기반도 약해. 그리고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영입한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자기가 얘기했네 중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는 특정으로 편향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엄호가 안 되는 거죠. 예. 윤석열이 아니고 윤석열이라고 그게 정확한 뭐 이렇게 뭐 발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원래는 그 윤석열도 아까 말했던 중도 보수 탈진보까지 아우르는 포지셔닝을 가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간지대에서 형성을 쭉 하면서 쫙 급속했다는 가다가 연말되어서 어쨌든 민주당하고 손잡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 쪽에 마지막 후보 단일화 이렇게 해서 한번 가겠다라는 게 자신의 플랜이었는데 그걸 밀고 나갈 수 있는 능력, 비전, 조직 그리고 이 사람 개개인의 행보 자체가 다 보면 얼큰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텝이 꼬인 거죠. 스텝이 꼬이면서 이래가 아니 그 사람 뭔가 문제가 터지면 뭔가 이걸 치고 나갈 힘도 없어. 그러니까 돌파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머리 숙이고 국민으로 간 거 아니냐. 근데 또 웃긴 거는 그 좀 이게 그날 이준석이 없었대요. 지방에 있었대요. 그래갖고 아니 그럼 좀 모양새 좋게 이준석 있을 때 같이 악수하고 그러지 이렇게 돼서 조금 약간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뭐 김종인을 좌장으로 영입하거나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거나 뭐라 이렇게 했는데 김종인은 뭐가 되죠? 왜냐하면 김종인은 국민의힘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김종인은 지금은 그 사퇴 관망 사퇴를 관망하고 있는 사람이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한테 어쨌든 조기 빨리 정리하고 국힘으로 가가지고 그쪽 대표 선수 쭉 올라가면서 오히려 그 힘을 기반으로 밀고 나갔다는 게 약간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지금은 약간 멈춰 있는 국면이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될까? 저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미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고 어제 보니까 어젠가 오늘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그런 충고까지 했어요. 네가 제일 문제다. 줄리나 뭐 예를 들면 그 친인척이나 이런 위협 이런 마타도어들이야 정면 돌파하면 되는데 그렇죠, 뭐. 지금 너의 메시지 윤석열의 메시지가 뭐냐 쉽게 말하면 너의 공약이 뭐니 그러니까. 네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제일 문제다. 그렇죠. 반문으로는 안 된다. 반문은 안 되고. 다 반문이니까. 네. 그렇지. 아니 반문이 한둘이야. 다 김동연도 반문이고 뭐 최지영도 반문이고 다 반문인데 안철수는 더 반문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내용 중에서도 뭔가 좀 참신하고 확 들어오는 거 뭐냐. 근데 그거를 계속 한 달 동안 국민들은 기다렸잖아요. 근데 기다렸는데 뭔가 없어.
그러니까 언론도 대단히 호의적이었다고 좀 보거든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호의적인 언론 중에서도 그걸 못 하면은 그런데 계속 하면은 사실은 좀 윤석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겠죠. 조선일보까지 그렇게 충고를 해주는 상황이면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범보수 진영에서는 윤석열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 불안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불안한 눈빛과 무슨 그렇죠. 흔들리는 눈동자. 그건 이준석 얘기인데? 이준석 노래인데. 그런데 지금 비슷한 거야. 지금 윤석열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 이 불안해하는 분위기. 그렇다고 해서 말을 갈아타려고 하니까 최재형이 대안이 될지 안 될지도 갑갑하고 홍준표는 한숨만 나오고 그러니까 다 불안하고 왜 우리 홍준표를 가지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윤석열 본인의 몫이라고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불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모였는데 약간 서로 간에 불안한 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뭘 해보려고 하는 정도가 국민의힘 야당 쪽 같아요. 여당 쪽 얘기하죠. 네,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올 초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지금은 윤석열이나 보수 진영의 지지부진함과 갈짓자의 지리멸렬 때문에 민주당이 그냥 날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지갑 접듯이 정권 재창출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문파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재명과 이낙연이 거기에 이제 문파 내전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정치 분석가들은 얘기되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그 민주당 내에서 6명이 치고받고 싸우고 결선을 또 하겠지만 아마도 결선은 분명히 하겠죠.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서는 결선은 이재명, 이낙연으로 갈 거고 그다음이 누구야? 그다음 순위가 3등이 누구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애매해요. 3등이 뭐 보니까 추미 아니면 박용진 같은데. 그것도 0.1 차이로 왔다 갔다 해요.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나머지 4명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김두관이나 정세균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정세균 전 총리님이 아주 기분 나쁘십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얼마 전에 그 이낙연과 정세균 총리 연대 단위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가 정세균 주가 꼴값 떨지 말라 그랬죠. 화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6명 중에서 권력 의제 제일 센 사람은 이재명하고 정세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이 워낙 원탑 독주하다가 지금 약간 투톱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 투톱으로 올라가게 된 계기가 문파 내전이다라고 정치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파 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뭐 제가 부른 건 아니고 그 커뮤니티라든가 게시판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보통 전체적으로 김어준의 포지션은 지금 한 중간 정도. 이기는 놈을 지지한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왔던 노영희 앵커는 뭐 김어준은 이재명 같다. 본인이 이재명이죠. 그런가 모르겠어요. 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시시각각 변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어준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기는 쪽 편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라나 딱 손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가 나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팟캐스트의 황태자라고 하는 사람과 소위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삼철 중에 하나인 사람이 어쨌든 갈등을 겪으면서 네. 우리 시청자를 위해 다시 정리를 해야 돼. 팟캐스트의 팟캐스트 유튜브의 황태자? 팟캐스트의 황태자 누구야? 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얘기했던 언론중재법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전혀 그냥 말을 질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팟캐스트와 유튜브계의 황제는 김어준하고 이동영, 김용민 이런 애들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죠. 물론 더 센 사람이 있지. 저기 신의 한순간 보잖아. 그분은 또 그쪽은 또 이쪽 계시고 저쪽 국힘 쪽에서 은하수 쪽에 계시고 신민주당 족보에서는 김어준 무슨 이동영 예전에 말하는 나는 꼼수다 계열하고는 약간 별도의 살림을 차리신 분이 이동영 뭐 이동희 작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뭐 이동영 작가가 여러 면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동영 채널에 가끔 나가잖아요, 배 선생이. 예전에 나갔었죠. 왜냐하면 그건 저기 그 김복진 교수님 대타로 나갔다가 그랬는데 저는 뭐 근데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간 건 아니었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 얘기도 그 저 이동영 작가한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서로 그건 뭐 양해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라고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건 사고로 간 거고 이제 뭐 대체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이동영 작가가 어제 그저께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소위 말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당히 다른 쪽 전해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해철 의원이죠. 안산 쪽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삼철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죠. 삼철은 친문 진영의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을 예. 삼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와대 뭐 핵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위 뭐 복심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그건 또 과도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현역 정치 활동을 하는 거는 전해철 의원밖에 없죠. 그리고 현직 장관이기도 하고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동영 작가가 이동영과 전해철은 다른 거네. 입장이. 네, 그러니까 입장이 다른 거죠.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동영은 뭐 이재명이라고는 다 알잖아. 글쎄 그것도 본인은 아니라고 본인은 그냥 우호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김영민 그러니까 저 의원 아닙니다. 김영민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하고 목사 같지도 않은 목사지만 그런 얘기면 안 되지. 종교 탄압이지 그건. 김영민 씨? 네, 김영민 그 방송인이라고 하시죠. 방송인과 이동영 작가는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하시면서 입장을 친 이재명.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쪽과 어쨌든 전해철 아니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적지 않은 분들이 문파 대전이라고 하고 있어 갖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 본인들은 또 이걸 또 싫어하실 수도 이렇게 명명하는 거를. 자, 말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송님이 배 교수님은 정의로운 좌파 아닐까요? 전 모르겠어요. 네. 정의롭지도 않고 좌파도 아니다. 정의당 좌파는 아닙니다. 정의당 좌파는 아니야. 정의당 정의당 여기 누구 있지? 자, 농담 삼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 지금의 정권에 관련된 어떤 그 사람들 내부에서 갈등이 결국은 이낙연과 이재명이 지금 갈등하는 어떤 상황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지율이 대단히 높았을 때 이낙연 그러니까 거꾸로죠. 사실은 원래는 이낙연이 높았죠. 그죠? 그랬을 때는 사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때 뭐 백제 발언했다가 지금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연초에 이재명 이낙연이 높았을 때 아주 높았을 때 그래.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이 그때 백제 얘기 나왔었죠. 근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좋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낙연이 추락을 하고 이재명이 올라서면서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갈등이 굉장히 시작된 거고 그래서 사실 그때도 별 얘기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이가 컸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이가 줄어들면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일종의 총질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심각하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얘기하고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지금의 이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의 지지율 차이나 서로 간의 심각한 어떤 흑색 선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본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저기가 원래 워낙 뭐 이재명 후보가 원탑으로 나갈 때는 뭐 갈등도 있더라도 크게 뭐 그렇죠. 예. 크게 뭐죠 이렇게 부작용이나 사후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봤는데 지금 거의 많이 따라잡은 예. 상태이고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위에서 그 유튜브계의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나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그렇죠.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동영 뭐 김용민은 이재명 입장인 걸 분명히 한 거고 김어준은 친 이재명 같기도 한데 약간 중도에서 짱을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일 영향이 크시죠. 네. 크죠. 뭐 크시죠. 예. 그래서 전해철이라는 나름대로 그 동네에서 방귀 뀌는 사람은 또 보니까 이낙연이고 얘도 이들 간의 갈등이 그냥 어떤 정책과 이런 것을 둘러싼 나름대로 경쟁 생산적인 토론이 아니라
거의 이제 이 말꼬리 싸움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제일 아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내부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뭐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면은 국민들도 상당히 박수를 많이 칠 텐데 문제는 서로 간에 그 흠집 잡는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게 동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머지 내부는 모르겠어요. 약간 튀는 발언들 하는데 이재명, 이낙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 한 줄을 못 봤어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별로 쓴소리가 없어. 다 지지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차이가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실 뭐 이낙연 전 총리 후보 같은 경우야 이제 어쨌든 총리까지도 오래 했으니까 최장수 총리라고 하든 어쨌든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못 한다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소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 이런 거지 이 정부에서 실정 같은 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심각한 민생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지금 확실한 뭔가를 가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지지율 정체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둘이 싸우는 것의 쟁점들이 뭐냐면 네가 옛날에 탄핵을 했니?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네가 뭐 예전에 무슨 사면 이재용 사면 박근혜 사면 했니 많이 과거에 네 그랬는데 이런 국면이지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개성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한계는 극복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한계가 뭐야?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야.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야. 그렇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미 있는 칼라들을 내비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계보 싸움, 계파 싸움, 정통성 싸움, 그러니까 뭐 적자 논쟁을 하는 거고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이미 정권 교체가 되는 분위기였다가 윤석열의 지리멸렬 때문에 다시 민주당이 날로 먹는 거 아니냐라고 했다가 민주당을 또 보니까 이렇게 뭐 또 사람들한테 뭔가 비전을 민주당이 주기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날로 먹는 거 아닌가 그때쯤에 이제 내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그러니까 외부 싸움보다는 내부에서의 어떤 적자 논쟁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에서 이 대선에 국민에 필요한 거는 지금 이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정책, 민생 유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체된 경제 성장이라든가 분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 정책에 대한 부분을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적자 논쟁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라. 사이가 좋아야 된다. 갈등은 없어야 된다. 왜 싸우니?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사람 산 세상에 이견과 갈등은 기본이거든요. 이 이견과 갈등을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의미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토론, 논쟁, 공방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싸움들이 아니라 아까 이전 투구가 되어버리니까 걱정인 것이지 무슨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사회에서 이견과 갈등은 그냥 기본이고 일상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의미 있는 그다음에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쟁과 토론으로 가느냐 그런 논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저는. 만약에 그런 논쟁이 안 되면은 내부 경선을 했는데 서로가 승복을 할 거냐. 네. 그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얘기도 그건이 나온대요. 내부에서는. 차라리 이재명 찍을 바에 윤석열 찍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반대도 역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 이야기도 이제는 옛날에는 금기였는데. 그렇죠. 이제 다 까놓고 얘기하니까. 다 까놓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게 그럼 같은 당을 하는 사람들이 맞느냐. 네. 그러니까 경선은 경선이고 원팀이 돼 갖고 다시 또 정권 재창출이든 뭐든 하려고 하면은 원팀이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렇게까지 적자 논쟁하고 내부의 그런 어떤 흠집내기 싸움만 가지고 원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죠. 이번 이런 갈등은 그냥 뭐 개껌딱지로 여길 수 있는 싸움이 그 대전이 친이 친박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때의 내전은 그때의 내전은 진짜 여당 야당 싸움이야. 그렇죠. 살벌했죠. 살벌하고 진짜 뭐 그때 다 나왔잖아요. 같은 BBK 다 나왔잖아요. 같은 당인지도 모를 정도로 싸움을 하잖아요. 최태민 BBK 다 나왔어요. 그래도 친박이 이명박이 되면 저기 찍겠다. 정동영 찍겠다. 박근혜가 되면 이명박회가 찍겠다.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걔들은. 그러니까 참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때는 진짜 나올 얘기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참 뒤에 사법적 처리를 다 받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힘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편파적이야. 원래 편파 TV잖아요. 저기 우리 시장님, 저는 약간 좌파 성향이 맞습니다. 좌파 성향이 맞고 친정의당 포지셔닝이 한데 우리 누구야? 나도 몰라? 우리 배상원 선생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무당파입니다. 전 무당파입니다. 물론 약간 진보 개혁 성향이긴 한데 무당파 입장인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경찰 개혁, 사법 개혁 뭐 이런 정도나 이런 뭐 수사나 이런 쪽은 하지만 다른 부분은 그냥 주워 들은 겁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정보 경찰 폐지 법안을 제출한 김웅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럼 정의당 얘들은 뭐 하고 있냐.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뭐 하고 있어요? 네. 정의당도 이제 8월 달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후보 선출 국면에 들어갑니다. 다들 뭐 심상정 의원이 그 당 대선 후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거기도 9월 달부터는 이제 이 대선 후보를 뽑는 이제 경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대항마는 누구예요? 뭐 저는 아니고 지 얘기를 심상정 의원도 출마하실 것 같고 이정미 전 대표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분도 뭐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전에 당 공동대표였던 나경채 씨도 있고 그래요? 김용기 전 부대표였던 이런 분들이 해서 아마 서너 명 정도가 아마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거기도. 그럼 뭐 어쨌든 경선 국면이겠죠. 예. 그런데 경선 룰이 정해져 있나요? 그건 제가 그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정의당. 친정의당이지만 내가 그까지 알아야 되나? 그리고 정의당도 방송에 자세가 안 돼 있어. 정의당에서 말이 시끄러웠던 게 뭐냐면 이놈의 당은 무슨 비례의원 하더만 다른 데 가가지고 임기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뭐 하는데 이런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정의당 내부에서도.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도 방송 때문에 잠시 탈당했다가 이번에 복당 신청을 했고 김종대 의원은 어차피 방송 때문에 그런 거였던 거잖아요. 복당 신청을 하신 것 같고 조성주 씨라고 지난번 노회찬 심상정과 대표 경선했던 나름대로 차세대 그렇죠. 선수였는데 이 선수도 서울시에서 무슨 공무원 하느라고 탈당을 했다가 그건 이유가 있었죠. 복당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별 무리 없이 복당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우리 강상구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선가 뭔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추적 조사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재현 후보님이 강상구 나오는데요? 물어보니까 전 잘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정의당에도 이런 대선 경선구 관련된 흐름들이 있고 심상정 의원이 독점 또는 너무 이렇게 단일하게 대표하고 있는 게 아니다. 식상하다. 그 내부에서도 심상정 의원의 역할은 존중하지만 이제 다음 그러니까 포스트 심상정 그리고 그러니까 정의당과 진보정당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주자들이 나서 한번 경선하게 될 것 같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신자파 유호정 40세가 안 됩니다. 만 40세가 안 돼서 그 법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연속 거주 8년 이상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혜영, 유호정, 이준석 이런 사람들 출마를 못합니다. 우리는 가능해. 우리는 생각이 없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안 돼. 여긴 능력이 되는 거야. 수재로 보니 자꾸 그 다음에 제가 조사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정의당 이야기. 우리가 너무 국힘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하니까 다른 당들 예를 들면 기본소득당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짧게라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지혜 대표는 뭐 하시나 뭐 이런 것들 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배상훈 정정근의 막장 또는 난장 토론은 끝내야 됩니다. 왜? 배가 고프니까. 우리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도 이제 식사 준비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뭐 늘 감사하고
빨리 가서 저기 끊으세요. 끊을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오늘 아니 저기 뭐 오늘 저기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제가 우리 분들이랑 막걸리 번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기 아시잖아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일 모레 그 상황 보고 하여튼 뭐 혼자서 마지막 인사 좀 하세요. 막걸리 번개를 좀 좋아지면 같이 하도록 하고요. 예. 일산 쪽에 계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메일 주시면 제가 막걸리 한 잔 사드릴게요. 연락 주세요. 소원 들어주세요. 예, 네. 안녕.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